저는 뭐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뭐 국문학은 전공했지만 역사하고는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양평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양평 3.1운동사라든지 양평 학교 100년사라든지 뭐 서귀통 50년사를 비롯해서 제가 책을 쓴 거는 한 30여 권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어디 무슨 사에서 역사에 관련한 책을 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그 역사 문화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게 이제 제가 시작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분이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문화원에서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실패했냐면 강의하신 분이 너무 이론적으로 그분이 이제 박사신데 역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너무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하다 보니까 그 배우신 분들이 전부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센터에서 다시 이걸 한번 해보자, 지역의 역사 문화의 강좌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때 한 54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임 강사로 해서 300시간, 그러니까 하루 한 번에 이제 3시간씩 해서 10번을 했습니다. 3시간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한 일주일은 연습을 해야 돼요. 일주일은. 그래야지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은 강의 듣는 분들이 다 좋아요. 뭐 그냥 슬로만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 300시간을 다 치우다 보니까 한 번도 나고 가신 분 없이 그대로 이제 수료를 그때 양평 군수의 수료증을 받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양평 역사문화연구회를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양평의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뭐 거의 우리 회원들은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뭐 3번, 4번 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양평사는 저희가 많이 그동안 진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양 선생님은 양평에 나온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큰 인물이신데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모양 선생님에 대해서보다는 지역의 향토사, 특히 양평의 인물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상적 흐름이. 양평이 왜 의병이 많으냐? 의병이 왜 양평에서 시작이 됐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양평에 흐르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 의병을 양평에서 일으키게 하고 의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몽양 여운형 선생님 같은 분도 아마 알게 모르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양평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여러분께서는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뭐 공감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양 선생님 하시면은 딱 그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열거를 해봤어요. 아주 대단한 운동가시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제가 그동안 모양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접했는데 여기가 지금 묘골이거든요. 요 풍목골이라는 데가 바로 뒤에 이 뒷동네 어디 같은데 거기서 저희 동네로 시집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한 85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이제 얘기 듣고 또 그 전에 여기 이거 짓기 전에 저기 초가집 이렇게 생각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왔었고 그동안 이제 거칠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접한 거는 제가 양평 3.1운동사를
주로 이런 이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모양새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좀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상상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열한 중에서 단어 중에서 한두 가지가 뭔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 체육 있잖아요. 조선체육회장. 교육자가 빠졌네. 뭐요? 교육.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고려 공산당, 빨갱이.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 지역에서도 그 양평이란 정말 이 양평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사실은 공산당을 고려 공산당에 또 가입도 하셨고 활동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또 자제분들이 또 북한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생길 만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거론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현령어수도 그렇고 정말 모양 선생님하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하고 막 벅차오르게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평의 이제 역사를 좀 한번 훑어볼 텐데요. 양평의 이 좁은 지역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여기는 고려 개국공신도 있고 조선 개국공신도 있어요. 양평에 그 지역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활동을 했다거나, 예를 들면 옛날 양근 군주로 여기서 부임을 해서 활동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러지 않지만 여기 묘소가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지역의 인물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이웃의 여주시를 보면은 여주시에는 온통 세종대왕이에요. 쌀도 세종쌀이라고 하고 임금 하여튼 모든 게 세종에 관련되는데, 원래 세종대왕은 여주시로 천명한 게 바로 거기서 묘소 쓴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세조 다음에 예종이 한 1년밖에 임금 노릇을 못했는데 예종이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효종도 이제 거기에 묘를 썼는데 둘 다 영릉이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는 세종 때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묘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묘가 있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의 인물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양평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연이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고려 개국공신 왕규가 하면은, 왜 왕규가 함규하냐면은 원래는 양근함씨의 시조예요. 중시조. 강릉함씨, 양근함씨 다 같은 본인데 그 시조인데, 여기 이 함규가 고려사 열전에 보면 왕규 열전에 나와요. 왕건이 성을 이제 왕실을 바꿔줬죠. 그래서 이 지역이 양근시 지역이 광주 목에 속했잖아요. 광주. 그러니까 이 천호동, 강남 이쪽 다 광주잖아요. 여기만 광주가 아니라 광주가 여기 서울에 강남 다 광주인데, 광주에서 최고의 권력자. 이 광주 전체에서. 근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양평은 옥천면 용천리 출신이에요. 근데 그 권력자가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잖아요. 29명이 가는 데마다 그 권력자들을 하고 이제 혼맥을 맺게 되는데, 여기 함규도 딸을 둘을 왕건한테 보내고 15번째, 16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딸 하나는 그러니까 왕건의 아들한테 또 시집을 보내고, 그래서 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중에 16번째 딸이 16번째 부인 왕건의 광주 원군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는 그걸
황제를 시키려고 왕을 시키려고서 막 권력다툼 하다가 뭐 박수리도 죽이고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결국은 저기 평양 세력들한테 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이 왕 그 한교가 바로 여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뭐죠 또 조선개혁공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위세 침범을 당했지 어디 다른 나라 쳐들어간 그런 사례가 적어요. 뭐 고구려는 있지만 고구려 빼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조선시대 와서 대마도를 정벌하는 그래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마도 정벌하는데 양평 인물이 두 분이나 있어요. 김사령, 이순몽. 이순몽은 저 개군에 있죠. 그 다음에 저거의 승려는 아주 진짜 나중에 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태고 보우대상, 그 다음에 용문사 산하사를 지은 대경대사 여영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정승은 지금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급이에요. 뭐 부총리 그 이상 그 국무총리급인데 그 국무총리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고려 때는 이제 시중이라고 하는데 이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실제로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후에 추중까지 하면은 이거 두 배는 돼요. 택당 인식도 나중에 영의정으로 추중이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아주 실제로 정승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그 수곡서원의 권경우, 그 다음에 그 운계서원의 그 조우, 그 다음에 그 택당 이식, 또 택당 이식의 그 후손이 이우신, 또 여기 저 서종의 그 이항로 선생, 이런 아주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비라성 같은 분들이 또 양평 출신이죠. 여기 이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다 끼친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양명학이 별로 그 많이 보급이 안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양명학이 상당히 또 이제 유학이 아닌 일종인데 유학이 우리는 거의 뭐 그 주자에서 비롯된 그 성리학 쪽으로 발달이 되는데 이 중국이나 일본은 이 양명학이 또 발달됐어요. 양명학은 그 성리학 좀 다르게 여기는 불교 색채가 약간 있는 뭔가 좀 마음대로 마음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게 지금 그 학설에 의하면 명치 유신이 그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래요. 일본에 이 양명학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나 이 서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해요. 천주교 처음에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학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유득공 양근 군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쓰신 책이 경도잡시나 발해고가 있는데 발해고가 우리 역사로 편입된 거는 이분 공이 커요. 발해고라는. 발해가 그 일제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국을 통일한. 근데 원래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발해. 그래서 발해하고 그래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 발해의 역사를 그 전까지는 우리 역사라고 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책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발해가 우리 역사로 편입된 거예요. 또 권천지 권예신 이분들은 그 천주교의 뭐 거의 뭐 아주 초창기에 활동하신 분이고 또 의병 활동은 이걸 뭐 수로 이렇게 다 나열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을미의병의 김백선, 이준영, 안승우 의병장이라든지 최대현 이분은 그 나중에 3.1운동 때도 또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의병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구한 말에 오이장의 배설을 가지신 분인데 강화면이죠. 강화면 출신인데 이분은 그 의병 활동도 하셨지만 그 군대 해산되고 나서 나중에 아주 60대 그 노구를 이끌고 3.1운동 때 강화면 여기 양서면 옥천까지 다니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최대현. 그 다음에 정경희 선생, 흥남 선생, 또 우리 여운영 선생 이런 분들이 의병의 독립활동하신 분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관료나 장군이나 아동문학과는 모리 이원익 대감의 아들 이의전 이분도 여기 양문 군수를 하셨는데
아주 청백리로 유명하죠. 그 우리 이원익 대감도 여기 그 개군에서 한 1년간을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군에 보면은 개군면에 앙덕리라고 있어요. 앙덕리. 저쪽 한쪽으로. 그 앙덕리라는 이름이 덕을 추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이원익 대감이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사시면서 그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앙덕리가. 근데 군청 홈페이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양평 군청 홈페이지는 효문공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덕을 베풀어 가지고서 앙덕리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 양평 군청의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서 양평 군청 홈페이지에 썼는데, 왜냐면은 그 앙덕리라는 그 지명이 그 효문공 김병준 사람은 조선 아주 그야말로 일제 초기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고종시대에 산 사람인데 그 앙덕리라는 지명은 그보다 먼저 생겼거든. 그러니까 오리 이원익 대감 때문에 앙덕리라는 지명이 된 거를 나중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저 유비 이수가 양원수 장군은 여기 그 용문에 그 광탄에 채워놔서 거기서 무예를 닦아서 원래 이제 그 화서 이양무 선생 밑에서 이제 학문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그거보다는 좀 무신의 그 길을 가가지고 무과를 지원해요. 그래서 무과에 합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벼슬 하다가 이제 제주 목사를 하셨죠. 제주도 가면은 이번에 공적비가 많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근데 제주 목사를 하고 계실 때 어떤 사건이냐면 병인양요라는 여기 그 당시 이제 그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그냥 뭐 한 3,000명 이상을 막 잡아 죽인 거예요. 신부도 그중에 프랑스 신부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3명이 중국의 천진이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지고서 그 당시 천진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나폴레옹 그 황제 그 시대에 로즈라는 제독이 있었어요. 그 로즈 제독이 이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거기다 가서 잃은 거죠. 거기에 우리 그 프랑스의 신부들을 막 잡아 죽인다.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다가. 그래가지고서 함대를 이끌고서 강화도로 가지고서 수시간을 강화도를 그냥 점령을 하고 지금 이거 여기가 양천구 쪽에 한강까지 올라가는데 어디 누구 하나 무인 기경으로 온 거죠. 왜냐면 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총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는데 총이라는 게 사실 조총 수준이고 대포로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게 다 타가지고 평가면 한 100m도 못 가는 이 정도인데 프랑스는 그냥 정전해가지고 그냥 완전 화력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시간에 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대원군이 이제 불러들인 거죠. 양원수 장군을. 그러니까 양원수 장군이 이 일대의 포수를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상륙작전을 펴요. 그 상륙작전을 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김포하고 강화도하고 바다는 바다인데 이게 강처럼 생겼어요. 영화강이라고. 그 영화강을 물살이 쓸 때 일부러 아주 야밤에 건너가지고서 거기서 그 전등사에서 숨어 있다가 유인을 해가지고서 그 로즈 제독이 이끄는 그 프랑스 군대를 한번 이겨놓자. 거기 사상자가 나면 우리 편에서는 사상자도 안 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프랑스가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도 가면은 이순신 장군을 몰라도 양원수 장군 알아요. 우리가 거기가 동산도 있고 양원수 노래도 있고 사장도 몇 개나 되고 우리가 양평 사람이 가면 양원수 장군 고향에서 왔다고 대우가 특별대우예요. 강화도 가면. 그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또 왜 반달, 까치까치 설날 이런 동요를 많이 지으신 윤구경 선생, 강상면에 있죠. 거기 선영이, 묘소도 거기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아주 골고루 이런 분들이 양평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두세 분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겼어요.
않았으면 간도는 우리한테는 넘볼 수도 있었는데 그 일부가. 근데 그때 1100년 전에 안타깝게도 청나라가 졌죠. 그래서 이게 저 간도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간도 지킴에 아주 1등 공신이 이중화 선생. 미호소가 양평군이에요. 미호소가 저 창대에 있습니다. 아까 저 승려 중에서 태고 보우대사라고 있습니다. 태고 보우대사. 이분은 이제 1300년, 이건 고려 말쯤이죠. 고려 말에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은 옥천. 역시 옥천이 하면 큰 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옥천에서 태어났어요. 대원이라고 하는데 그 대원이가 지금의 옥천 아마 용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서 이분은 이제 그 홍주 홍씨예요. 아버지가 본인도 홍주 홍씨죠. 홍씨고 어머니는 이제 정씨인데 양평. 두 분 다 양평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그 당시 이제 원나라에 가서도 활동하셨지만은 공부하려고 했지만 이분이 그 당시 국사. 그 고려의 국사도 하셨고 공민왕의 왕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조계종 우리나라 가장 큰 종파 중에 하나는 조계종의 종종 또 태고종은 종종 시조나 마찬가지 시조 종시조 뭐 이런 우리 문종으로 따지면 임제는 19대 법선인데 임제종이 이 중국에서 이제 바로 대가 끊기고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제종의 그 대를 법맥을 잇는 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나라가 이 위태로울 때 의경으로, 의성으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이분들이 다 임제종의 이 법맥을 이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이제 뭘 하셨냐면은 그 광명사라는 곳에다가 이 원흉부를 관청을 설치했어요. 관청. 이 원흉회통사상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진 거를 한 대로 모으자 또는 그 원래 본 모습대로 가자 이런 뜻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 원흉사상이 사실은 이 보호대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신라 시대에 어느 대사도 이 화쟁 사상이라 가지고서 다 그런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고려는 뭐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처음에 이제 원건이 나라를 세우고 뭐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숙종까지 괜찮아요. 이 전반기는 다 어느 나라도 다 그래요. 한 150년 정도까지는 아주 원래 건국의 이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잘 되는데 그게 이제 150년이 지나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이게 부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로 숙종을 이제 기하점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무인을 아주 천대시하고 문인을 이제 이렇게 대우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신정권이라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이런 아주 볼상사한 이런 사건 나가지고 결국은 무신난이 일어나죠. 무신난이 쭉 한 150년 또 가다가 결국까지 하는. 그래서 공민왕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공민왕은 그때는 이제 원나라도 쇠퇴할 거이고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개혁을 해가지고서 다시 고려를 일으켜보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를 앞세워가지고서 빼앗겼던 그런 노비라든지 또 땅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원위시키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런 시대에 고구려에서는 이제 국사나 왕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흩어지고 막 분열된 거를 한 대로 모으자 하는 합시다. 그러니까 화합이죠, 화합. 이게 원흉 사상을 다른 분들은 저서를 남기고 이렇게 만류를 하셨는데 이분은 공민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관청을 설치해요. 원흉부를. 그래서 원흉부를 설치해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불교가
이 고려뿐만 아니라 원래 그 처음에 원시불교는 부처님이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전파를 시작했는데 원시불교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제 부파불교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하죠. 소승불교. 그러니까 거기 스님들만 활동하는 거죠. 스님들만 이런 일반 국민들하고 관계없이.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대승불교도 분파해요. 또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종파가 또 막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우리나라 도입될 무렵부터 분파가 됐어요. 그게 고려 들어가서 구산, 오교 구산이라서 또 분파돼요. 예를 들면 이 선교하고 교종하고 이제 선종이 있는데 그 교종하고 선종이 예를 들면은 왜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하고 이성대사의 그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분이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지금 말하면 남양 여기서 화성 그쪽이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당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비가 딱 그야말로 그냥 장맛비가 오니까 이 토굴 지금도 그 토굴이 있대요. 그 토굴들이 그 지역에 토굴들이 많이 있는데 토굴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한 거예요. 이게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서 이 바가지가 있어서 그 목 말라서 물을 마시고 아침이라고 해가 해골에 보인 분이더라. 그래가지고서 원효대사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모든 건 마음 못 깨달았다. 마음 부처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걸 깨닫고서 당나라를 가지 않고 그걸 바로 깨닫고서 이제 그 신라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의상대사는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당나라에 유학 가서 이게 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걸 교정이라는 거고 선정은 문득 도노 점수. 그러니까 도노는 선정이고 점수는 교정이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이제 이런 그 불교의 하나의 판을 나누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하나로 합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돼요. 이 그 보호대사의 그 이제 고려 말이니까 바로 이제 조선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조선인으로 넘어가는데 이 당시에 보호대사 활동 시대에 건군이라든지 이색이라든지 또 정도전 이런 분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전이 대표적인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한 그런 정책을 아주 이론적으로 만드신 분인데 그 책도 하나 쓴 게 있죠. 불시잡변이라고. 불시잡변은 뭐냐면 우리 이시김씨처럼 부처님을 갖다 잡변인가 그 불경을 갖다가 잡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불시가 잡스러운 이야기를 쓰는 게 불경이라고.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정도전이에요. 그 정도전이라는 그렇게 불교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교를 이런 분이 여기 산하사 가면은 산하사 여기 이제 옥천에 이 보호대사의 그 신독을 썼어요. 신독. 그러니까 칭찬하는 글을 갖다 씁니다. 보호대사에. 건군도 또 썼어요. 저기 태고사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불교를 못마땅하고 이런 분도 이 보호대사는 존경을 한 거죠. 이거 어느 하나의 치우치자고 전부 다 화합하지 않은 이런 그 사탑을 펼치고 직접 정책적으로 펼쳤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대사가 아마 두고두고 이 산하사 가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대요. 그런 흔적들이. 특히 산하사 가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그 용문사에 올라가면 그 공군들이 있어요. 공군들이 지금 근무하는데 그 공군 그 장군들을 데리고 산하사 가서 지금 이야기를 제가 다 했었어요. 이야기를. 그 원룸 사장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데리고 오고 거기 가면은 그 불량 이 탑이 하나가 있어요. 그 탑이 뭐냐? 이게 그 당시에 그 사사 그 일대 모든 갖다가 성종이라는 임금이 어느 한 분한테 다 넘겨줘요. 다 땅을 전체를.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뺏긴 거죠. 그 일대를. 그러다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평상급 이상 되는 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돌 모아가지고서 그 절에다가 땅을 사주는 그 기록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런 일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유학을 유생들이 절에다가 땅을 사주는 땅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의병 활동, 그 의병 이후에 계속 의병 활동하는데 의병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50명, 330명이 아니고 보통 150명, 300명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왜군하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큰 강당이 뭐 동네마다 다 하나씩은 있지만은 그 당시는 큰 건물이 없어요. 그분들은 수용해서 먹이고 먹고 이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가 있냐면 사찰은 있어요. 뭐 용문사나 산하사 이런 사찰은 그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뭐 소쪽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하사하고 용문사가 의병들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병 활동을 해요. 산하사.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 이후에 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 산하사는 이 보호대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교하고의 화합하는 그런 흔적들이 아주 곳곳에 남아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다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의료의 혼이 깃든 곳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산하사 용문사 가보면 그래서 이런 다의 보호대사의 원룸사상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럼 결국은 이 분이 있으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우리 몽양 선생님도 얼마만큼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의사상인데 양평에 그냥 양동에 이제 가면은 택당 이식 선생의 이제 그 묘소도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택풍당이라는 이제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건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택당 이식은 어떤 분이냐? 조선 중기 때 분인데 이분은 뭐 지금 말하면 장관급이죠. 이의조 판사, 예의조 판사하고 대제학을 여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그 소설을 누가 썼느냐? 허균이가 썼다고 했죠. 그게 유일하게 이 택당집에 나와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홍길동을 누가 졌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 홍길동한테도 한국을 좀 배워요. 택당 선생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그 4대 그 한문학자로도 아주 이름을 떨친 분이죠. 또 하나가 왜 중국에 두보라는 시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두보시. 그 두보시를 무려 1,400수를 뽑아가지고서 평가를 낸 두보시. 그 당시에 아마 저는 우리 지금도 그게 없어요. 중국의 두보라는 시를 1,400수를 뽑아가지고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했어요. 그 이름이 찬주 두시 태풍당 비해라는 거를 저수를 했죠. 두보시를 일치를 뽑아가지고 대단한 분이죠. 학문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그 이제 양평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터를 잡습니다. 양동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전부 다 이제 후손들이 많죠. 자기 직접 후손 아닌 외손이라든지 그 직접 후손은 이제 덕수 이 시절이고 외손은 이제 그 순응한 시절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직접 후손들 중에서 삼정승 18서가 나왔어요. 정승급이 3이 나오고 판서급이 10명 이상 나와요. 그 조선 중기 때문인데 어마어마한 교육자예요. 어마어마한 교육자죠. 그렇게 그 대단한 후손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그 구한 말에 의병 활동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저 이춘영 덕수 그 후손인데 덕수 20년 안성우 외손이에요. 외손들이 그 양쪽에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 시대로. 그래서 직접 이 의병 활동도 했는데 근데 이 중에 또 안종은 또 누구냐면 화서 선생이 또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택당 선생은 어디냐면 양동 제일 끝은 거 양동이고 화서 이양로는 서종 양동이 제일 끝은 거예요. 동서가 제일 양쪽에 있는데 이분들은 또 화서 선생의 제자.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 일로 와서 이쪽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양평의 큰 하나의 그 사상이
뭔가가 이제 그 감이 잡히지가 않죠. 그 이제 의사상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의리 의 정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의사상의 이 백당 이익 선생의 하나의 그런 철학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우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우신 후손 중에 이우신 수산호가 수산인데 이우신이 조선 수운조 때 유학자인데 이분은 걔가 아주 경영관이나 서양관은 그 왕자들이나 또 임금한테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경영관이나 서양관은 그 왕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학문을 가리키는 이런 그 직책인데 경영관을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스승이 없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 이제 이우신 찾아가서 같이 학문을 토론하고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택당 이의식 선생의 후손 이우신을 통해서 화서 이항로 선생한테 그 이 사상이 넘어가는 거죠. 화서의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서 이항로 선생이 누구냐? 화서 이항로 선생이 이거 아마 잘 글씨가 적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여기 노문이에요. 서종 노문이. 근데 이 아주 조선 순조 때부터 정조 때서부터 고종 때까지 주로 이제 순조 때 이제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긴 봐요. 근데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는데 너도나도 그 당시 그왜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조 씨라든지 그 외척들이 막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그 벼슬하려고 거기 달라붙어가지고서 재산을 바치고 막 이런 거를 보고서 어느 벼슬할 꿈을 꾸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기 고향에 내려와서 학문을 닦고 제자들 양자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유중교, 최익현, 아마 최익현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또 유인성, 의병장 유인성, 아까 양원수 이런 분들이 다 일대 제자예요. 일대 제자. 이분들이 유중교나 유인성, 최익현 이런 분들이 여기 제천을 비롯해서 저 호남 지역으로 가고 영남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또 이런 이제 여기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를 또 이제 가르치죠. 그럼 이 화서 선생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위정척사라고 하는데 위정척사가 뭐냐면 조금 나쁘게도 이제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사악한 거는 좀 배척하고 정의로운 걸 받아들이자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때가 서학 천주교죠. 천주교가 막 우리 들어올 때 그 천주교는 남녀 평등이잖아요. 평등 사상이잖아요. 그걸 읽어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여기 군주가 다스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서학을 배척하는 이런 게 우암송시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지금 화 선생이 아주 그걸 꼽히죠. 그게 위정척사. 그러니까 이 성리학만이 바르고 서학을 배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을 펼치고 또 이분이 또 사상 중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자. 의리. 그러니까 의리가 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나라다. 중국. 우선 성리학을 우리한테 가르쳤고 성리학을 또 중국은 임리한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근데 중국이 안타깝게도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이 중국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오랑캐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중국은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사상을 이미 없어졌으니까 배가 끊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잊자. 그래서 소중화 사상.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의 학문이고 모든 사상의 원본이라고 보고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화서이항 선생이죠. 우리가 이제 왕을 그러니까 임금을 지키고 또 이런 학문을 지키자. 그래서 의리파에 이제 한 사람인데 그 위정척사가 나쁘게 표현하자면 배운 글의 세국적
정책의 하나의 그 뭔가 제공하는 거죠.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는 그게 전부 다 의병 활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이게 승화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뺏겼으니까 우리를 지키자. 이걸로 이제 승화가 돼.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 승화가 돼가지고서 이 화선 선생의 아까 제자가 유중계나 유인석이나 최익현 뭐 이런 분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이 전국으로 특히 저 제천 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도 양성해요. 또 북한이도 가고 북한 쪽으로. 그 제자 양성해서 또 제자가 또 새끼 제자. 그래서 이 제자 그룹이 무려 한 2,000명이 넘는다고요. 전국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 연원이라는 연원록에 들어가는데 여기 그 화서 선생에 가면 거기 기념관에 가면은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에 보면은 화서 선생을 원조로 해가지고서 거기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제자 해가지고서 전국의 모든 독립운동 그 의병 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되는 거예요. 다 김구 다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화서의 이 의리 철학이 위정척사고 척사위정이나 같은 거지만 위정척사의 그 사상이 위정척사상은 사실은 좀 고려 때도 있었어요. 고려 때도 그것도 불교를 발전하고 성량을 지키자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이 꽃을 피웠는데 이 화서 이학로 선생을 통해서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제자 그룹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거의 주축이 됐다. 이게 대단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몽양 선생의 여기서 양평에서 태어나셔가지고서 물론 서울 배제학당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이제 활동을 설교사 활동도 하셨고 또 사경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분위기가 이런 크게 흐름, 어떤 화합하는 그런 원룸 사상과 또 이렇게 위정 척사의 사상 이걸 가지고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이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게 조금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 만가보를 이쪽 만가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8대조 때 여기를 오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미역골에. 그 전에 어디 사셨냐? 바로 여기 강 건너 수청리라고 조금 위쪽이에요. 강화면 쪽에 올라가면 건너가면은 이 바로 수청리인데 수청리에서 좀 저 위쪽으로 거기가 그 윗대조는 다 거기에 지금 그 묘소들이 있어요. 그 묘소가 있냐면 그 여성례라는 영의정을 역임하신 영의정 그 여성례 묘소가 거기 있더라고 수청리에. 그러니까 거기서 몇 대를 사시다가 수청리에서 거기도 이 당시에는 양평 땅이죠. 여기 남정면도 여기는 여기 서시면 여기 서시면에 속하고 거기는 남정면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남정면에서 쭉 사시다가 8대조 때 이제 일로 오셨더라고요. 이쪽으로 여기 강 건너로. 보니까 이제 여기제라는 분이 이제 그 구대조인데 그분의 형님이 바로 여성대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성대. 이제 넘어오셔가지고서 8대조였다 했는데 그 8대조가 암행어사도 하시고 호조 참관도 하시고 승정원의 그 승지 비서실장 같은 역할도 하시고 당시에 상당히 벼슬을 높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만가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좀 흥미로운 게 일로 여기서 이제 이쪽 수청리나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일가를 이루고 강 건너도 일가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 또 이 묘골 쪽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서 또 대단한 분이 여춘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춘영.
또 그분의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노비가 정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우리 남욱군 그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욱군 시인 아주 유명하죠. 그 시도 많이 남아 있고 유명한데 그 정초구라는 시인이 바로 춘향의 노비였죠. 그래서 이 한문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노비도 상관없이 한문을 가리킨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 초구 정몽이 시 쓴 게 여기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아주 대단한 시예요.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러한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여규신 이분은 동학에 이제 참여해요. 동학 아시잖아요. 동학을 참여하시고 그 작은 할아버지 그 여규덕이라는 분은 직접 그 최재호 동학의 그 최재호하고 같이 용담 유사를 저술을 해요. 동학에 이게 그냥 그 별들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 최재호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대단한 그런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뭐예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평등이잖아요. 평등.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럼 그 동학의 그 사고가 할아버지한테 결국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쪽 제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일단 갔다가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서 16살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셨는데 이 조상 대대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은 그 이제 할아버지 때는 뭐 벼슬보다는 직접 이제 그 어떤 그 동학에 가입을 하시고 직접 동학에서 아주 중요 인물로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와 함께 또 집안 어른 중에서는 노비한테 학문을 가르쳐서 유명한 시인까지 만들고 나중에 그 노비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좀 풀어주죠. 풀어가지고서 이웃에 살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집안의 분위기고 양평의 이런 아까 어떤 통합 정신이나 융합 권융 사상이나 또는 여기 의리 이 사상이 특히 또 여기서 조우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그 할아버지가 또 중국을 그렇게 이제 한번 중국을 우리가 또 한번 쳐들어가겠다 뭐 이런 그 생각도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좀 앞서가는 분들이 결국은 이 모양 선생의 통합 정신과 이런 그 평등 사상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